자, 그러면 채권에서 이제 남아있는 내용은 마지막으로 물가 연동 공채가 남았습니다. 거기 이제 물가 연동 공채인데 요거는 453번 그냥 보세요. 네, 453번 보시면 거기 이제 물가 연동 국채 돼 있는데 두 명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옵니다. 폴 사무엘슨은 물가 연동 채권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다니엘 카네만은 물가 연동 채권과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 가치가 투자한 거고요. 그다음 물가 연동 채권이 뭔가 하면 인덱스드 본드예요. 인덱스 펀드하고 인덱스드 본드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물가 연동 채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일반인에게 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수단. 제가 뭐 그런 투자 방법을 믿고 투자를 했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항 보시면요. 일반 국채는 이제 비연동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연동채하고 연동채의 차이를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 1번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고 2번, 3번은 뭐 그다음 그냥 따라오는 그런 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보냐면 두 가지 피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피셔 방정식이 이제 사전적, 사후적이 있고, 그다음 거기 세 개의 이자율이 있다는 겁니다. 명목 이자율, 사전적 실질 이자율, 사후적 실질 이자율. 그래서 이제 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 이게 뭔가 하면 일종의 willingness to accept 같은 거예요. willingness to accept.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실질 금리로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사전적 실질 이자율, 사후적 실질 이자율. 그러면은 일반 국채 금리하고 연동채 금리의 차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를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차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반 공채의 명목 이자를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럼 뭐 일반 공채의 수익률은 보통 피셔 방정식에 따라 가지고 실질 가치로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상 인플레이션 더해 가지고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연동 공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나면 원금을 올려주든지 이자를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중에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그 파트 이제 조정 부분 제외하고 기본 금리는 R2로만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break even 이제 inflation rate, break even inflation rate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BEI가 I1하고 I2의 차이인데 그러고 보면 이게 딱 뭐가 나오냐면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BEI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BEI가 파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BEI는 채권 시장 참여자가 인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입니까? 다른 시장 참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채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BEI가 브레이크 이븐이잖아요.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게 원래 손익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손익분기라는 이름이 붙었나라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실질 이자율은 뭔가 하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에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결정내고 나면 그게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 실제 실질 이자율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일반 채를 샀을 때의 사후적 실질 이자율, 이건 사전적 실질 이자율, 실현된 실질 이자율은 I1이라는 명목 이자율을 정해놨는데 거기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면 된다고요. 사실 이건 사전적 피셔 방정식에 가깝고 이거는 사후적 피셔 방정식에 가까운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동채를 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든지 간에
그만큼 다 반영해 주기 때문에 결국 이 실질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R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동 계약이 두 가지거든요. 연동 계약이 뭔가 물가 연동 계약, 그다음에 물가 연동 임금, 그다음 물가 연동 채권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공동 특징이 있어요. 연동 계약의 특징은 뭔가 하면 실질 가치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연동 계약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실질 가치를 유지시켜준다. 연동 계약은 실질 계약, 연동 계약은 실질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걸 확보할 수 있다. 인데 앞에서 썼던 관계식에 의하면 사실은 얘는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건가 하면 I 마이너스 요거는 I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요. I1 마이너스 파이라고 쓸 수도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브레이크 이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이가 뭔가 하면 실제 실현된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 실현된 인플레이션. 근데 우리가 BEI라고 부르는 채권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만약에 크다, 작다가 성립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파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이가 파이보다 크면 이거 굉장히 직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R1이 뭔가 하면 이제 일반채를 샀을 때 일반 공채를 샀을 때 비연동 공채를 샀을 때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것이고 R2가 이러면 뭔가 하면 연동 공채를 샀을 때의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 되는 셈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파이가 높아버리면 작다 크다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연동 공채를 샀을 때가 유리할 조건과 불리할 조건의 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손익분기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뭐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은데 생각해 보면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그 연동공채를 왜 사요? 연동공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책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세다라고 하면은 일반채는 안 좋고 연동채가 유리할 조건인 거죠. 연동채 사길 잘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일반채를 사는 게 낫고 연동채를 사는 게 불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꽤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채권 수익률의 차이, 채권 명목 이자율의 차이를 BEI,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그냥 따라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연동 계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앞에서 7장 총공급에서 보는 임금 계약. 이거는 AS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연동이 되면 AS가 수직이 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물가 연동 채권은 ADAS에서 다루기에는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대. 굳이 말하자면 AD 곡선 기울기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왜 AD 곡선 기울기하고 관련돼 있냐면 원래 AD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게 뭔가 이자환, 이자율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세게 작동할수록 완만해진다고요. 세게 작동할수록 완만해진다고요. 그런데 물가 연동 공채, 사람들이 물가 연동 공채를 많이 산다면 이자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 자산이 늘고 줄어드는 효과, 자산이 늘고 줄어드는 효과를 정부에서 자동으로 메워준다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올라도 인플레이션 올라도 손해 안 보게 해주고 인플레이션이 내려도 이익 안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효과 중에 자산 효과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산 효과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세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을 가팔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연동체로 존재할 때에 비해서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진 않는데 비연동체로 존재할 때에 비해 가지고 연동체가 늘어날수록 AD를 가파르게 만들고 그래서 비연동체 중심인 경제에서는 A점까지 갈 것을
연동체 중심인 경제에서는 B까지 간다라는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 하면 물가 연동 채권을 도입하면 이게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건 다시 이제 또 AS 쪽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무슨 말을 썼냐면 인플레이션 바이어스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바이어스. 중앙은행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경기를 좀 회복하거나 실업을 줄일 그럴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일단 그거 넘어가고요. 잠시 이걸 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그 빚을 자동으로 갚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가 연동 공채를 발행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자동으로 빚의 가치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연동체에 비해서 연동체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없어져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빚을 자동으로 갚아버리는 그런 의도가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중앙은행이 뭐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 같으면 인플레이션 오르면 빚이 더 커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중앙은행이 뭐하러 인플레이션을 올리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를 없애는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잠깐 끊었다가 들어갑니다. 자, 485번 봅시다.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시험 내기 좋은 스타일인데 이 문제를 한번 꼬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능 때도 311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의 경로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목표. 이렇게 생긴 물가 경로를 얻고 싶어요. 이렇게 예쁘게 가다가 딱 꺾어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뭔가 하면 정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T0 시점에서 공표를 해요. T0 시점에서 발표를 하고 T1 시점에서 실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발표 시점하고 실행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명화공 실화수 공식 기억나시죠? 명화공 실화수 해가지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 명화공 실화수. 해서 사실은 이 실제 통화량의 변화도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물가에 영향을 주고 하는데 실제 통화가 변하는 건 우리가 예상컨대 T1부터 변화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T1부터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예상했지만 그 변화에 대한 예상은 이미 T0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351페이지 보시면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가의 시간 경로가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인데 문제는 뭔가 이걸 발표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통화 증가율을 꺾겠다는 이야기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하겠다는 거니까 이미 T0 시점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먼저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기대는 여기서 발생해버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걸 반영해가지고 명목이자율도 떨어질 것이고요. 명목이자율이 떨어지면 명목이자율과 역액관계에 있는 실질 잔고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T0 시점에서 발표했는데 발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실질 통화가 줄어들면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실질 통화를 느리고 실질 통화를 느리는 게 지금 가만두면 물가를 한번 떨어뜨리는 효과가 벌써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정책하기 전에 미리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제 엎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연필로 그리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색깔로 그리든지 해서 경로 3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원하는 통화의 시간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가의 시간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경로를 제가 경로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물가의 시간 경로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물가의 시간 경로인데 통화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방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통화를 이렇게 갖고 가버리면 실행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기대는 여기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실질 통화가 늘어나면 여기서 물가가 한번 떨어지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통화가 경로 1을 따르면 물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떨어진 효과 때문에 한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통화가 M이 가는 경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경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통화를 경로 1로 갖고 가면 물가는 경로 2를 간다는 겁니다. 경로 2. 이게 이제 LNP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경로가 안 돼요. 자, 통화가 경로 1을 가면 물가는 경로 2를 가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뭘 원하냐면 통화가 이 경로 1을 따르게 원한다는 거죠. 통화가 경로 1을 따르게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경로 2를 따르지 않고 물가가 경로 1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닮았잖아. 여기 기울기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만큼 위로 올리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경로 1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적 물가 하락 효과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시점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통화를 늘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물가의 경로하고 같은 경로를 가면 이걸 제가 만약에 경로 3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물가 경로 1을 얻기 위한 통화 경로 3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물가가 경로 1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통화는 경로 1을 따르면 안 되고 통화는 경로 3을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게 뭔가 하면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명목이자율이 떨어질 때 그 명목이자율이 떨어진 것에 반해 가지고 대해 가지고 실질 통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제 이번 문항은 뭔가 하면 화폐 수요 함수가 소득에만 의존하고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비록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실질 통화량이 변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통화도 꺾어줄 필요 없이 원하는 물가 경로대로 그대로 통화의 경로를 찾아가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일단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재량 준칙 문제 살펴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4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 이거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를 주느냐 하면 와이파이를 줍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지금 이 문제는 연속 변수고요. 와이파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손실 함수가 양쪽 다 2차형이에요. 양쪽 2차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Y스타가 보시면 Y스타가 Y바보다 크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인플레이션 바이어스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두 개인데 465번은요. 재량 준칙을 묻고 있고요. 466번이 이어지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재량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문제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 이 함수를 거의 그대로 쓴 문제 있었어요. 2018년인가. 굉장히 그 좋은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책에 더 먼저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몇 개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 목, 실 세 가지 들어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 기, 목, 실. 그 다음에 Y 생산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보시면 잠목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목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눈이 핑핑 돌아서 못 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기, 목, 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어떻게 되냐면 Y 그 다음에 여기서 Y 바 그 다음에 Y 스타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실, 잠, 목 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뭐의 출발인가 하면 인플레이션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아지면 인플레이션 바이어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그 뭐 어제 여러분들이 뭐 좀 짧게 했지만 그래도 했던 거 뭐 기술은 거의 그대로죠. 그 기출 문제 지금 이제 대부분 문제는 여러분 어제 했던 대로 한번 푼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설명드릴 거는 뭔가 하면 그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케인즈 그 모형이 세케인즈 일반 교정 모형이 약간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춘추전국 시대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모형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난립 안 좋은 말로 하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모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우선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형태의 그 로스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여기서 보시면 파이 스타하고 Y 스타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동심원 형태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돼요. 거신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있나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출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찾냐라고 하면 이 그림 그 여러분들 290페이지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동심원의 중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어진 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선의 정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선의 정체를 저는 지금 R1이라고 써놨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선을 MR, Monetary Response라고 해놓은 그런 모형들이 보이더란 거예요. 뭐 사실 뭐 최근에 보인다고 했지만 이미 저 모형이 나온 지 15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통화정책 반응 곡선인데 이 통화정책 반응 곡선이란 게 y 파이에도 반응 곡선이 있고 파이에도 반응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선하고 같은 건데 나타내는 평면이 다른 거죠. 이걸 모니터리 리스판스라고 한다고 이제 잡혀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주어진 우리 이 모형, 기본 모형에서 이 로스 함수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뭐 총공급이라도 불러도 좋고 필립스 곡선을 불러도 좋습니다. 총공급 또는 필립스 곡선을 부를 그 곡선이 일종의 예산 제약선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거다. 제약선 하에 자신의 극대화 뭐 이런 거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정책 반응 곡선이라는 거를 구하는데 정책 반응 곡선을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해보는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중앙은행 정책 반응 함수라는 거 구해 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우선 뭐 여러분들이 재량 준칙할 때 준칙은 쉽죠. 재량 준칙할 때 준칙은 쉽죠. 이제 준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준칙은 정부가 먼저 하는데 민간이 파이는 파이랄 것이다. 민간이 파이는 파이랄 것이다.
라고 해서 대입해 보면 민간의 대응 결과는 Y는 Y바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민간이 이렇게 하면 사실상 Y는 Y바다 라고 느끼는 거죠. Y는 Y바다 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Y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Y바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된 식이 이 식입니다. 닮아 보이지만 여기는 Y바가 들어가 있죠. 준칙하에서의 극대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상수 되는 거지 잡목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잡목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상수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제 말은 이제 라운드 파이 라운드 L 준칙하에서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제곱이니까 파이 스타 같을 때 최선인데 이게 미분을 하면 괄호 안에 미분하고 1 나오죠. 그 다음 미분하면 A의 파이 스타 뭐 미분한 척 해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중앙은행도 실제 인플레이션을 목표 인플레이션하고 같게 만든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이는 이제 파이스타 이렇게 되는 게 준칙 균형 상태라는 거죠. 기목실 같아진 게 지금 이제 준칙 균형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재량 균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앙은행 전책 반응 함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량 균형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방금은 이 부분이 없었는데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없었는데 재량에서는 이 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값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재통하는 거 재통 제약식을 목적식에 통합해놓고 제약식을 목적식에 통합해놓고 중앙은행 너 선택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운드 L, 라운드 파이, 라운드 L 하면은 뭐 과정을 한번 써주셔도 좋고요. 뭐 요 정도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파이 가지고 괄호 안을 미분하면 B 나오겠죠. B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2분의 있는데 괄호 전체를 미분하면 2분의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2하고 괄호니까 Y바 마이너스 B 파이 2 마이너스 Y 스타까지가 앞쪽 부분을 이제 미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 미분하면요. 괄호 안에 미분하면 이제 1 나오죠. 그러니까 없다 치고 괄호 전체로 미분하면 A.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는 0이 재량하에서의 최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구하는 건 중앙은행 정책 반응 함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량하에서의 중앙은행 정책 반응 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식을 0이라고 놓는 것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제가 파이로 쓸 거니까 차례로 보시면 여기서 파이를 잡으면 a 플러스 b 제곱 파이가 되고 나머지 다 넘긴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차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있는 y는 조금 이따 얘랑 묶을게요. 파이 나오니까 파이 마이너스 넘기면 이게 b 제곱 파이. 그 다음에 여기만 남았죠.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a 파이 스타. 그 다음에 이제 y 반대. 여기서 마이너스 붙은 상태니까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b의 y 스타 마이너스 y바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잠재 산출량보다 목표 산출량이 크기 때문에 요거 괄호 안이 양수입니다. 괄호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가 여기 a 플러스 b 제곱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중앙은행 정책 반응 함수고 지금 현재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1보다 작고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1보다 작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여기 R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중앙은행 정책 반응 함수거든요. 방금 제가 구한 중앙은행 정책 반응 함수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제가 대부분 답을 쓸 때 이 방법을 추천을 해요. 대부분 답을 쓸 때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 함수를 구하는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연습장에 한번 쓰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중앙은행의 최적 대응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재량이란 게 이런 거죠.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했다.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디선가 정했다. 여기서 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정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선은 어디냐라고 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선은 MRS하고 지금 현재 여기 제약식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점일 거란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뭘 해보냐면 MRS를 도출해 보는 거예요. MRS를 도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 식에서 MRS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평면이 y하고 파이니까 제가 구할 MRS는 MRS y파이예요. 그리고 이제 MRS y파이는 MRS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부호는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부호는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있을 때 이게 양수가 되도록 그렇게들 이제 다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동심원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기울기가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기울기가 부호가 바뀌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은 어딘가 하면 지금 S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1, 2, 3, 4분면 있으면 이 2, 4분면 영역이라고 해요. 2, 4분면 영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양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이제 그 MRS라는 게 그 MUX, MUY 같은 거니까 지금 주어진 손실함수에서 Y로 미분을 먼저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Y로 편미분하면은 이제 괄호 안은 그냥 1이고 나가면 여기서 그냥 Y-Y 스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으로 미분하면 요거는 괄호 안을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2가 앞으로 나가니까 A의 파이 스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요게 이제 그 부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 제약 시기 기울기가 B분의 1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Y는 하고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분면에서 이 값도 이제 양수가 되게 정의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쪽에서 y가 y스타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분자는 음수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음수입니다. 음수. 그 다음에 파이는 파이스타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요 자체가 부호가 음수 양수예요.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주면 이 기울기를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찾는 점은 뭔가 하면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주어졌을 때 중앙은행이 최적점은 어딘가? 여기 제일 높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제일 높은 거거든요. 요 점 찾아라 하는 거예요. 요 점 찾아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제약식의 기울기, 총 공급 곡선 또는 필립스 곡선을 불러도 됩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B분의 1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식을 B분의 1이라고 써 보도록 하지요. 이 식을 이제 B분의 1이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요 식을 이제 내가 올리고 해가지고 정리하면요. 일단은 파이스타는 이라고 정리했을 때 기울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파이스타는 기울기는 A분의 B.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Y-Y 스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식이 MR 곡선입니다. Monetary Response Curve입니다. 자,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XY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은 Y 스타 콤마 파이 스타를 지납니다. Y 스타 콤마 파이 스타 여기를 지납니다. 일단 이 식은 여기를 지납니다. Y 스타 파이 스타를 지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적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요식. 이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리 리스판스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여기 있는 왼쪽 그림에서 중앙은행이 재량 또는 정부가 재량을 했을 때
이 곡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도출한 여기서 모니터리 리스판스라고 했던 이 선하고 같은 선이에요. 같은 선. R1하고 같은 선이에요. 저것도 R1, 이것도 R1. 저거를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타내는 평면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제 말은 뭔가 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그 반응 곡선이라고 했던 반응 곡선 도출했었죠. 요 선하고 요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평면만 같이 다르지 같은 거라고요. 네, 확인해 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미시경제학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시경제학식으로 한 게 뭔가 하면 MRS하고 PX, PY 같다고 놓고 그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그 조건 찾은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제약식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약식. 제약식이 뭔가 하면은 총 공급 곡선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식하고 총 공급 곡선하고 정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MRS 조건을 예산식에 집어넣은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한번 써보세요. 파이는 여기다 써볼까요? 한 번 더 쓸 필요 없는데. 네, 한번 써봅시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 는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y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총공급 곡선 y바 플러스 b y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y 스타 원래 이제 있던 y 스타 하고 잡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좌변, 우변에 다 지금 파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A 올리고 B 제곱이고 하니까 이게 A 플러스 B 제곱으로 묶고 파이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우측으로 몰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변에 이제 y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묶어버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차례로 보시면 이제 b 파이 있는데 얘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a는 올렸고 하니까 b 여기서 b 제곱 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파이스타 있죠. 파이스타는 곱해가지고 왔으니까 a 파이스타 로 왔고 남아있는 이제 y 쪽은 마이너스를 이제 부호를 바꿔가지고 써보면 플러스 b의 y 스타 y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 식에서 제가 이걸 딱 쳐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제곱 되겠습니다. 자, 보신 기억나십니까? 요식. 네. 정확하게 요식하고 여러분 여기서 구한 식하고 똑같습니다. 도출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a 플러스 b 제곱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누면 똑같은 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최적화 문제를 풀 때 목적식을 대입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약식하고 연립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반응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가 정책 반응 함수라고 쓴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책 반응 함수라고 쓴 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식이 나타내는 평면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량 정책을 취할 때 최적 정책선, 정부가 재량 정책을 택할 때 최적 정책 반응 함수를 지금 나타내는 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출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모형에서 단기 균형, 장기 균형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기 균형, 장기 균형. 단기 균형은 뭔가 하면요. 민간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어딘지 몰라도 중앙은행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로스가 최소가 되는
그런 점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점이 단기 균형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장기 균형은 뭐냐라고 하면 장기는 결국 파이하고 파이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파이하고 파이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y하고 y바도 같아질 거예요. y하고 y바. 그래서 이게 장기예요, 장기. 여기가 단기. 이게 단기 쉽네요. 단기 총공복선. 이게 장기 총공복선. 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리스판스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단기 균형, 그다음에 여기가 장기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이렇게 접근한 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재량만 따질 때는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이렇게 따지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재량 준칙 이야기를 하죠. 재량 준칙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준칙은 뭐냐는 거예요. 준칙. 준칙은 어떻게 되냐면 준칙은 됐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행동할 거니 이게 이제 파이하고 파이는 파이잖아요. 이게 민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형에서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민간이 저렇게 한다면 중앙은행의 최적은 뭐냐라고 했으면 아까 중앙은행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파이하고 파이스타를 갖게 간다고 했어요. 그게 중앙은행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중앙은행 최적이 되는 거예요. 중앙은 최적.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준칙이 되는 거예요. 중은 준칙.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앙은행 여기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은 그래 예상 알고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준칙 균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0이 준칙 균형이에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재량 정책을 따른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이 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선 따라가면서 네 그길 줄 알았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재량을 했을 때 최종 균형이 여기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저쪽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민간이 파이는 파이란다. 자, 여기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안 되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골똘하게 공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민간이 파이는 파이를 한다. 요 선은 사실상 이 그림에 와가지고 뭐하고 같은 건가 하면 여기 있는 수직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수직선. 수직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이가 파이면 y는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민간이 그 합리적 기대 이 모형에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파이는 파이를 했을 때의 정책 결과선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45도선 여기 수직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제약선이라면 이제 이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준칙하에서 제약선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나는 뭐 여기서 동심원하고 만나는 점 찾으면 이게 동심원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요 점이 최선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은준칙 사실상 여기서도 중은준칙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점이 준칙 균형이 되겠습니다. 준칙 균형.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중앙은행은 파이스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이스타로 정해지고 나면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이스타로 정해지고 나면 중앙은행은 1로 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사전적 최적 정책과 사후적 최적 정책이 다르다. 이게 이제 뭐의 존재예요? 동태적 비일관성, 시간 비일관성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시간 비일관성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저렇게 빠져나갈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민간은 중앙은행은 맞아. 중앙은행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존재잖아 라는 것을 예상할 거란 거죠. 그래서 준칙 균형이 여기인데 네 약속 안 지킬 거잖아. 구속력 없잖아 라고 하면 결국 여기 와서 이제 재량 균형이 된다면 자, 장기적인 입장에서 준칙 균형. 근데 준칙 균형에서 벗어난 시간 비일관성. 그 다음에 재량 균형 해가지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 역시 재량보다 준칙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재량보다 준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뭔가 이 그림에서 중앙은행이 준칙을 따른다 라고 하면 사실상 수직선이 제약식이 되는 셈이에요. 수직선이 제약선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수평선이 이제 최적 준칙이 되는 거죠. 최적 준칙. 근데 거기에 비해서 최적 재량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이 선인데 이거를 그냥 R1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Monetary Response 해가지고 이걸 MR이라고 쓰는 그런 글들도 있더라. 제가 뭐 어디 뭐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그 제가 보충 자료 드린 자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거 다 MR이라고 돼 있어요. Monetary Response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재량 대 준칙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465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66번 내용은 이제 준칙 상태에서의 연습을 죄송합니다. 재량 상태에서의 연습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재량 상태에서 연습을 시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하는데, 466번 보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한 가지 하고 들어갈게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결국 우리가 쓰는 선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뭔가 하면, 사실상 예산 제약식 역할을 하는 SAS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사실상 무차별 곡선이 있고 접하는 느낌이 뭐 비슷하냐면요. 소득 소비 곡선 아니면 확장경로 비슷해요. 정책 확장경로 비슷해요. 확장경로 비슷한 선이 있는 거예요. 확장경로 비슷한 선. 그래서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모니터리 리스폰스라고 붙인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제약식이고 요거는 확장경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차별 곡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얼마인가 하면 B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R은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만 따지면 기울기 A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 A. 그 다음에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차별은 A, 예산 제약은 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S는 어딜 지나느냐? 그 총공급 곡선은 어디를 지나느냐라고 하면 Y바에서 높이가 P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자주 이야기한 거예요. 총공급을 그리는 이해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Y바에서 높이가 파이입니다. 근데 이제 MR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MR 곡선은 Y 스타에서 높이가 파이 스타가 되게 됐어요. Y 스타에서 높이가 파이 스타. 이거는 기목, 그 다음에 이거는 잠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후가 눈에 안 들어오면 이건 외국어라니까요. 국어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집에는 이게 그림이 제가 그동안은 그림이 너무 어렵다 싶어가지고 결과에 해당하는 그림만 그려놨었어요. 결과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최근에 워낙에 다양한 모형들을 물어볼 것 같은 느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 하면요. 이제 뭐 각종의 시험에 이런 다양한 방정식을 포함한 그런 문제를 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시험을 내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식의 형태만으로도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답만 찾는 그런 시험도 있고 의미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긴 한데 여하간에 다른 시험에 이런 것들이 살짝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 좀 더 봐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로 그림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했던 내용이라서 그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는 벗어날 요인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Y바하고 Y스타가 같으면 이제 동심원이 돼가지고 중앙은행에 벗어날 요인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이 왼쪽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근데 왼쪽 그림만 보면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 뭔가 하면 이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에요. 첫째 보세요. 제가 오늘 B 자료 드렸죠. 그 오늘 나눠드린 B 자료에 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력이 어디 반영될 수 있냐면 여기 B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협상이 크면 생산 좀 더 하자 그러면 임금 많이 주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럼 B가 작아져요. B가 작아져요. B가 B분의 1이 기울기니까. 근데 노조가 힘이 없으면 생산 느리자라고 하면 임금 올려줘서 됐다. 내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임금 설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B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B가 상승한다. 그럼 B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는 기본적으로 제약선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제약선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어진 제약선과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제 말은 뭔가 하면 B의 문제는 제약선 문제예요. B 문제는 제약선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예산 제약선이 있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쪽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반응 함수가 있었습니다. 정책 반응 함수 R1이 있었던 거죠. 또는 MR1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공급 곡선은 여기서 올라가고 모니터리 리스판스는 여기서 가고 해서 이제 단기 균형에서 만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 필립스 곡선 총 공급 곡선 자체가 B가 커지니까 B분의 1이 완만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완만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보다는 오른쪽, 요점보다는 오른쪽, 요점보다는 오른쪽. 그 다음에 회전한 다음에 원래 경로보다는 오른쪽에 와가지고 접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점을 지나면서 모니터리 리스판스가 요점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B가 커진 거기 때문에 모니터리 리스판스 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겁니다. 됐습니까? 모니터리 리스판스 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뭐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뭐 단기 균형은 이렇게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 균형은 아까 보셨죠? 어떻게 되냐면 단기 균형은 여기서, 장기 균형은 저기서 했거든요. 근데 합리적 기대 가정하면 장기 균형하고 같아지니까, 합리적 기대 균형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장기 균형하고 같아지니까 여기가 단기인 셈이고 여기가 장기인 셈이니까 B가 상승하기 전에 비해서 B가 상승한 후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결과는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냐면, 아니 노조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졌는데요, 노조가 임금을 못 올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294페이지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앙은행이 생산을 느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얼마 안 느린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바이어스가 커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요인이 커졌다는 거예요. 중앙은행 너가 인플레이션을 달콤하게 여기겠구나 해가지고 민간이 중앙은행 정책 많이 쓰겠는걸,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많이 올리겠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대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거 특이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번 문항을 봅시다. 3번 문항은 A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A의 증가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A가 뭔가 인플레이션 혐오도예요. 인플레이션 혐오도. 그래서 A가 증가하는 게 일단 무차별 곡선을 바꾸고, 무차별 곡선을 바꾼 게 SAC보다는 MR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만들 겁니다. 됐습니다. MR의 기울기를 바꾸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그림을 그리냐,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은 죄악선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A가 커지면서, A가 이제 저 아까 MRS 구해봤잖아요. A가 커지면 무차별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무차별 곡선에 비해 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완만해지는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접하는 점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초의 총공급 곡선, 그 다음에 최초의 정책 반응선에 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혐오도가 심해진 A가 높아진 다음에 정책 반응선이 이렇게 온다면 A 상승 이전에 장기 균형점이 2점이라고 할 때, A 상승 이후에 장기 균형점이 4점이 된다면 이게 A의 증가가 최종적인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것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모형에서 이제 조건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모형에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295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싫어하는, 인플레이션 혐오하는 중앙은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도
저 사람이 들어왔으면 인플레이션 안 일으키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고 최종적으로 4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균형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4번 문항은 A도 B도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A도 B도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Y 스타의 증가란 것은 여기가 잠재산출형이잖아요. 잠재산출형에서 이제 총공업 곡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은행의 동심원의 중심이거든요. 동중이거든요. 동심원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단기균형, 장기균형 이렇게 갔다 오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중앙은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동심원의 중심점 이리로 옮긴 거예요. 동심원의 중심점 이렇게 옮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 기울기 바뀐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서 단기균형, 여기서 장기균형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은행이 여기 가고 싶다, 여기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목표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여기 가려다가 여기 가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 가려다가 이렇게 오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은 Y스타의 상승은 중앙은행이 더 높은 생산을 하고 싶다. 더 높은 생산을 하고 싶다. 인플레이션 바이어스를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민간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 균형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학생들한테 설명했더니만 여러분들이 뭐 저런 그림을 그렸나 이딴 소리를 진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결과 그림만 책에 실어놨었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막 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그 출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것저것 시험에도 언급되고 하는 게 그 ISMRPC라 그래가지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총공급인데 이 총공급이 사실상 필립스 곡선하고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 리스폰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되는데 요 위에다가 IS 곡선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ISMRPC 뭐 이렇게 만드는 모형이기도 하고. 요 그림은 이제 그 PDF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출처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필립스 곡선하고 여기 모니터 리스폰스 컵을 꺼가지고 여기가 단기 균형, 장기 균형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논문을 찾았는데 나오는 그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대로 접근했구나 싶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 경향에 따르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봐두시만 하구나 해서 요 문제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516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문제가 이제 다음 단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기술과 기술에 대한 예상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약간 긴장 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앞에 모형하고 이제 어디가 달라졌나라고 하면 총생산 함수에 여기 A가 들어갔어요. A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MPN이 1이었잖아요. 근데 MPN이 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MC도 WM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A분의 W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nly IU잖아요. only IU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이제 경제활동 인구 L, 그 다음에 리유 해가지고 여기 NDU는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격 설정력이 이제 일마 그 다음에 MC잖아요. 일마 MC. 근데 MC가 A분의 W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A분의 하나 더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A가 기술인데 기술이 높아지면 MC가 떨어지는 거죠. 기술이 높아지면 MC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마 MC 요거 이제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설정할 때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생산성 기대되는 생산성에 반영해가지고 일단 임금을 높여준다. 원래는 pay for 이렇게 되는데 뭐 for 안에 지금 현재 기술도 반영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바뀐 건 뭔가 A 들어가고 AE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P가 PE다. P가 P면 이걸 이제 일단은 자연 실험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AE가 A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은 실험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봐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6번이 제가 보니까 제가 좀 그 애정이 덜했는지 답안을 너무 이제 답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축약돼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가격 설정식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만약에 P분의 W 형태로 정리하면 원래는 이게 1마분의 1이었잖아요. 1마분의 1.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마분의 A가 됩니다. 1마분의 A. 이게 이제 기술 붙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설정식의 경우에도 이게 페퍼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AE 하나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쓰던 대로 하면 이게 P분의 W는 순서는 별 관계 없고 P분의 PE 그 다음에 AE 그 다음에 1-U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지금 A 없었는데 이제 A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만약에 문제에서 준 것처럼 P하고 P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일단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잠깐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난번에 앞에서 문제에서는 이게 1마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마분의 A로 바뀌게 됩니다. 1마분의 A.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 웨이지 세팅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P분의 PE 죄송합니다. AE의 1-U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조건에 의하면 이건 잠시 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A하고 AE가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기술 충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기술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A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줄어든다.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산출량은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상된 것보다 기술 수준이 낮았다. 또는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겠죠. 해서 지금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AAE 비율에 따라 가지고 AAE가 하락하면 돼 있죠. AAE가 하락하면이란 것은 AEA죠. AE 나누기 A가 하락하면 이란 거는 요게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은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 노동시장에서의 조정을 먼저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문제 이 모형이 그 메이저 모형으로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이런 게 안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 모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기술 충격, 그 다음에 예상된 기술 충격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술 충격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도 이 모형의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뭐 1번 문항이 그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번은 이제 총공급 곡선 구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A가 총공급에 어떤 영향을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A가 2번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술이 2번 영향 준다. 그 결과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럼 맨 먼저 제가 뭐부터 해보냐면요. 그 P가 P일 때 자연 실업률하고 자연 산출한 것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P가 P하고 같은 상황. P분의 PE.
P분의 PE가 원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요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균형 상태, 장기 균형 상태가 될 거라고요.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1마U, IU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어진 두 개의 식 웨이지 세팅하고 프라이스 세팅을 제가 IU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P 없다 치고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A 나오고 그 다음에 1마분의 1로 지금 정리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가 없으면 그냥 1마분의 1이었겠죠. 근데 일단은 A2분의 A 그 다음에 1마분의 1로 이렇게 정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P하고 P가 같을 테니까 아니면 여기 P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조건은 제가 장기 균형 P가 PE하고 같을 때 자연 실험률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자연 실험률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형태 그대로 두세요. 이 형태 그대로 놓고 어디를 보냐라고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자연 산출량, 잠재 산출량을 나타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저기서 자연 산출량이 뭔가 하면 AN인데 N리 IU 해가지고 이거는 AL 1-U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네, 복잡하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A2분의 A 1마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다가 제 말은 뭔가 하면 이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니까 요 앞에 있는 AL을 여기다가 한번 써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게 자연 실험률에서의 산출량 또는 자연 산출량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연 산출량을 나타내는 식 또는 우리가 말하는 롱런 AS의 식을 한번 구해놓고 그 다음에 쇼트런 AS 곡선을 이제 차례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진짜 이 해답을 보니까 그 답만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 결과식만 써놨는데 과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총 공급 곡선을 어떻게 구했나 생각해 보세요. 총 공급 곡선의 앞에서도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P는 페퍼스, 그 다음에 W는 이제 1마, 그 다음 MC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W는 페퍼스고 P는 나가니까 P부터 갑시다. P부터. 그럼 이제 P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1마의 MC에다가 마진 있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MC를 써야 되는데 MC가 뭔가라고 하면 A분의 W입니다. 그래서 A분의 여기 이제 W를 쓰면 돼. W가 뭔가 하면 페퍼스예요. W가 페퍼스. 해가지고 지금 식에 의하면 AE 그 다음에 PE 페퍼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프라이스 세팅식 하고 일단 웨이트 세팅식 합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W 식입니다. 됐습니까? P는 W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로 바꿔야 되냐면은 요거를 생산량 함수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경험이 있는 셈인데 요 식을 1-U IU 형태로 정리하지 말고 그냥 IU 형태를 그대로 두는 게 편해요. IU 형태를 그대로 두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식을 추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IU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최초 생산 함수 자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an인데 그게 a, l, iu 이렇게 되잖아요. ndu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ndu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iu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al분의 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iu로 바꾸기 위해서는 al분의 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1마 그 다음에 a
분의 AE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냐라고 하면은 IU니까 IU가 뭔가 AL분의 Y예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AL분의 Y가 되죠. 아, PE가 빠졌네요. 그럼 여기다가 해가지고 PE까지 쓰면 지금 IU 자리를 지금 AL분의 Y로 쓴 것입니다. 네. R분의 Y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식이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인데 더 예쁘게 정리가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총 공급 곡선은 뭐 Y는으로 나가는 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Y 남기고 이 차례로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이거 넘깁시다. 하면은 A, AE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둘을 묶어서 넘길게요. 요 둘을 묶어서 넘기면 1마분의 AL. L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경찰동인구라서 외생이에요. 지금 외생이에요. 1마분의 AL.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원래 저쪽에 보시면 PE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PE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총공급 곡선인데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연 산출량을 미리 구해놨죠. 자연 산출량이 어떻게 생겼냐면 AA 1마분의 AL이에요. AA 1마분의 AL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가 보시면 AA 1마분의 AL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자연 산출 형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총공급 곡선의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기술을 반영한 총공급 곡선인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기서 기술이 없던 시절이 뭔가 하면 A나 AE나 그냥 다 1이던 시절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값을 반영해 보면 여러분 그 토픽에서 또는 이제 앞에 연습 문제에서 구했던 총공급 곡선하고 같은 형태가 된다. 동일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인한 건 뭔가 하면 이 시간에 A가 두 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증가하면 A는 그 자체로도 생산을 느리는 효과가 있어요. A는 그 자체로 생산을 느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서 A가 예상치 못한 상승을 높였을 때 A가 예상치 못한 상승이 있을 때 그때 실업을 낮춤으로써 다시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술 그 자체로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예측치 못한 기술일 때 그때는 실업을 낮춤으로써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술은 두 번 생산을 늘린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